그 지방행정연수원이 수원에 있다가 일로 와서 사실은 전주 완주에 제가 유감이 많아요. 그래서 그 지방행정연수원만이 아니라 아시겠지만 농촌진흥청과 그 산하기관 전체가 우리 수원에서 지방 이전한 건 전부 다 전주 완주 이 지역으로 왔어요. 그래서 전주나 완주 시장이나 군수님이 저에게 특별히 고맙다는 인사라도 할 줄 알았더니 입 싹 씻고 있어서 제가 재작년에는 농촌진흥청 그게 제대로 이전하는지 보려고 일부러 슬쩍 여기로 왔었어요. 그랬더니 착착 진행된다고 하는 것을 거기 공사관리 책임자가 설명을 하고 안내를 하길래 착착할 거 없다고 좀 느긋이 그랬는데 정상적으로 올해 농촌진흥청도 다 왔어요. 수원에서 그 공공기관이 지방 이전하는 것이 전체가 200만 제곱미터 정도 면적이. 그러니까 그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던 것을 꼽을 하면 수원일 수밖에 없어요. 그 중에는 지방행정연수원이나 농촌진흥청처럼 고용이 좀 있던 데도 있지만,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되는 데도 있지만, 그 원예특작과학원이라든지 잠업시험장, 축산시험장 뭐 이런 기관들, 그런 농토들을 크게 갖고 있던 데라 이제 저희는 이제 지방 이전비를 만들 때 그 땅들을 팔아야 될 입장으로 보면 굉장히 논하는 데가 수원 기관이 이전하는 데는 그래도 이 정부에서 이득이 되는 기관들이 많았어요. 정부에서 그 이전비를 마련하고 여러 가지 시설들을 하는데 우리가 농촌진흥청을 그 뺏기는 거는 우리한테는 지방행정연수도 그렇지만 굉장히 큰 아픔이었어요. 왜냐면 일단 강의 때도 나오겠지만 농업과학의 중심지이고 그 영농의 개혁의 산실이었던 이런 상징적 오랫동안 역사적으로 흘러왔던 것에 그 거점을 옮기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도 아니고 우리 시로서는 그런 그 도시의 특성을 잃는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컸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웠는데 뭐 국가가 하는 일이니까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전하지만 그 이전하는 것에 따라서 우리로서는 새로운 개발 전략이 또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걸 갖고 그 정부하고 또 많이 협의를 해서 그래도 농촌진흥청이 이전했던 부지의 일부라도 그게 10만 제곱미터 정도 되는 것을 우리가 인수를 받아가지고 거기다는 국립농업전시문화체험관을 놓기로 그 농림축산식품장관하고 우리가 협약을 만들어서 지금 체결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거 관련된 그 예비 타당성 심사를 받고 있는데 그것이 끝나면 2018년까지 농촌진흥청 그 부지 안에 그런 기관이 들어오게 돼서 또 다른 농업의 전통을 잇는 그런 기관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수원에 대해서 제가 왔으니까 수원에 대한 소개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구 120만이 넘었다는 거, 예산은 2조 1,000억, 일반 회계 예산이 1조 6천, 그리고 지방세가 1조 1,230억, 재정자주도, 요 인구는 울산보다 많은데 면적은 울산보다 적죠, 물론. 근데 예산은 울산이 4조 5천억 정도 되죠? 아까 울산 이렇게 시켰는데, 예,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한 5조 가까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한테 큰 아픔이에요. 사실은 면적에 따라서 투자되는 내용이 다르고 또 광역지자체가 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시로 보면 직접적으로 인구가 과밀하게 됐는데 그 인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시는 그러면 거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산, 화성, 안성, 평택, 의왕, 용인 이런 쪽에서 우리 시에서 일을 보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를테면 자동차 등록 업무나 중고자동차 매매 업무, 전국 제일 큰 시장은 수원입니다. 그러면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 이 일을 처리하는 사람은 수원 시민이 그 반 정도 되고 외부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여기가 아주 근무지로서는 최악의 근무지예요. 왜냐하면 직원들이 소변 보러 간다고 틈문이 없어요. 그렇게 민원이 많아요. 처리 건수가 많은 거예요. 근데 그런 데 대한 거점 도시이기 때문에 120만만이 아니라 150만 이상 되는 업무를 처리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를테면 수원에 바로 행정구역 옆에 붙어 있는 것이
흥덕이고 영덕인데 영덕이나 흥덕 사람은 용인시청 가는 건 너무 멀어서 못 가요. 다 그 앞에 있는 원천 동사무소를 쓰고 수원시에서 일을 다 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행정구역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처리해야 될 그 일의 양에 비해서 예산과 조직이 너무 턱없이 관리 이것을 뭐 잘 하시잖아요. 정원 한 명도 직급 한 명도 지자체장이 함부로 할 수 없는 거, 늘릴 수 없는 우리가 권한이 없는 거를. 그래서 우리는 그 행정 수요는 광역적 수요를 받으면서도 그 모든 틀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은 기초의 옷을 입혀놔가지고 우리가 기초를 깨자고 하는 입장은 아니다. 근데 광역이 둔하게 재정 권한과 행정 조직 권한에서 좀 위임을 시켜라. 그 좀 폭을 넓어야지 지방자치단체들이 자주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최소한의 기회를 만들어줘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요구를 계속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국회에 지금 특례시 또는 특정시로 이름 붙은 것이 올라가 있어요. 광역자치단체가 되지 않더라도 광역자치단체의 그 일부 권한 중에 우리가 그 행정과 재정 또 조직 권한에 대해서 그 폭을 좀 여셔라 하는 취지입니다. 지금 재정 자립도를 보면 우리 시가 경기도 내에 31개 시군 중에 6개가 그 불교부 단체인데 이 6개 중에 우리 시가 그래도 재정 형편이 나쁘지 않은 도시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50%가 안 돼요. 제가 5년 전에 할 때 63%였어요. 지금 왜 그렇게 되는지 아시죠? 15% 이상이 더 떨어진 거. 매년 늘어나는 복지 사업에 대한 매칭 비율이 계속 늘어나고 국고 보조가 계속 그렇게 늘어나니까 우리는 가만히 특별히 재정의 여건이 나빠진 게 없는데 점점 더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게 됐어요. 우리 시가 50%도 안 된다는 건 전국의 기초자치단체의 수준은 어떻게 됐어요? 제가 경기도 내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이고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사무총장이고 이런 사태를 제가 올해 민선 6기 들어서 그걸 맡고 나서 전체를 보면서 제가 아연실색하고 지금 그것 때문에 매번 중앙정부에 여러 가지 형태로 건의와 그리고 제도 개선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차츰 시간이 있으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수원의 지리적 특성을 보면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은 그 수원의 지리적 위치와 그에 따른 특징을 좀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의 지리 체계는 대강과 정맥 체계입니다. 그것은 삼경도에 나와 있는데 일제시대 때 지리 과목에 산맥 체제로 바꿔놓은 것은 일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때 산맥 체계로 다 배웠는데 실제로는 삼경도에 나오는 대강 정맥 체제로 바꿔서 이해를 해야 될 거예요. 백두산에부터 쭉 내려와서 호랑이의 우리 척추에 해당되는 것이 백두대간이라고 배웠죠. 근데 한북정맥과 한남정맥 사이가 한강유역이고 백두대간과 낙동정맥 사이가 낙동강유역이고 금북정맥과 근남정맥 사이가 금강유역이고 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 이 유역 크게 보면 강유역은 결국은 산맥과 정맥을 넘지 못하는 물줄기가 하나로 모이는 것이 우리가 그 유역입니다. 근데 수도권은 대부분 한강 유역이에요. 북한강 유역이거나 남한강 유역이거나 이를테면 안양, 군포, 과천, 의정부 전부 다 한강 유역이에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가장 큰 도시인 수원은 한강 유역이 아니에요. 그거는 여기 보시면 그걸 확대하면 여기서 백두대간에서 내려온 것 중에 한남 정맥의 출발이 손리산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요. 안성의 칠연산을 거쳐서 김포 쪽, 수원 김포 쪽으로 나가는데 요게 그거예요. 칠연산에서 와가지고 영통, 청명산, 광교산을 거쳐서 오봉산, 의왕의 오봉산 쪽으로 해서 김포 쪽으로, 수리산, 김포 쪽으로 나가는 요 아래쪽은 이쪽은 한강유역인데 이쪽은 무슨요? 안성천유역이에요. 우리나라 10대 하천 중에 마지막 10번째 하천이 안성천인데 안성천 유역이에요. 근데 이름이 안성 쪽에서 내려오는
하천의 길이가 좀 더 길어서 안성천 유역이라고 붙였지만 결국은 이것이 평택호로 들어가는 서해안 평택호로 들어가는 물줄기고 그 최상류 쪽에 뭐가 있냐면 이 한남정맥 아래쪽에 위치하고 한남정맥의 거점되는 수원의 머리산인 광교산이 있는 거예요. 광교산으로부터 비롯돼서 4개 하천이 나눠졌던 것이 수원에서 끝에서 하나로 모여져서 흘러내려가고 오산으로 보면 신갈저씨 쪽에서 나오면 오산천이 합쳐져서 진이천이 되고 또 안성에서 흘러내려온 곳까지 합쳐져서 안성천이 되는 거예요. 이 하천은 합류되면서 이름이 하나로 모여져서 최종적으로 큰 이름의 강이 이제 바다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수원에 위치했으니까 한남정맥 아래쪽에 있어서 우리는 옛날에 유역 개념으로 지도를 이해했고 지리체계를 이해했어요. 유역이라 하면 비가 왔을 때 하나의 하천으로 모여드는 경계 이내를 유역이라고 해요. 그런데 농경사에는 물꼬를 같이 써요. 논에 물을 대는 그 단위가 같고 그 물길이 같아야만 정서적이나 문화적으로 같은 유역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원, 화성, 오산은 하나의 유역권이었고 여기를 예전에 수원부, 수원군, 화성군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문화가 하나여서 다 이쪽 사람들이 수원에 나와서 장가도 가고 학교 가고 있어요. 여기는 의왕 군포 사람들 바로 붙어있긴 하지만 여기는 안양권으로 서울로 치중돼 있고 집중돼 있는 반면에 이 사람들은 수원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걸로 생각했어요. 대부분. 그래서 수원하고 오산은 통합한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바로 붙어있는 군포 의왕하고는 통합한다는 얘기가 안 나오는 것이 생활권이 다르기 때문이었어요. 옛날에 농경사회로 비롯된 문화가 달랐기 때문에 공동체나 유역권이 다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수원의 지리적 특징이 그래서 이루어지는 여기가 보시면 수원은 이제 가장 크게 확대하면 이 그 한남정맥이 흘러가는 이 산줄기 아래에 있는데 지리적 특징을 보면 북고 남저 하천이 다 이쪽에서 발원해서 아래로 흘러가죠. 사방으로 산이 있어요. 분지예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튀어 있어요. 북쪽에 찬바람 맞아주고 남쪽에 따뜻하게 흘러나갈 수 있으니까 지리적, 행정적 경계에 있어서 굉장히 오붓한 도읍을 형성하기 딱 좋은 거예요. 뭐 이건 이 깊이 설명하지 않아서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붓한 도읍을 하나의 도시로 형성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하나의 유역권의 행정구역이 하나로 떨어지는 데가 226개 지자체 중에 거의 없어요. 수원이 거의 유일하다시피 해요. 그 산 둘레로 하나의 지자체가 있고 거기에 4개 하천으로 이 광교산에서 발원하는 것들이 흩어졌다가 하나로 흘러서 딱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관리하기 딱 떨어지는 도시가 있어요? 하천이 있어도 그냥 가까고 흘러나가고 그러지 이렇게 하나로 딱 흘러간다는 여기를 모아두면 물고만 여기 딱 놔두면 우리 수원은 다 물이 넘치는 거죠. 우리 저기 그 경륜이 많으신 분들이라 그 제가 이해를 다 했다고 생각해도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반응이 저 말이 뭔 말이 아니면 이해를 하신다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 재미있지 않아요? 저는 이래서 물 숫자를 쓰는 수원이라고 하는 지역에 대한 그 지리적, 지정학적 위치에 대한 지역명을 설명을 해요. 물의 바탕이 됐고 물이 근원이 됐고 물이 원래의 그 수원의 가장 중요한 일종의 치산치수의 핵심적 요소가 됐던 것이 여기 있다. 이런 일을 가장 잘 아셨던 분이 정조대왕이에요. 수원에 대한 이해를 잘 해서. 근데 저는 그래서 수원, 물 숫자 그랬는데 그 정조대왕은 화성을 쌓을 때 여기다 이렇게 화성을 쌓아 팔다산에 화성을 쌓을 때 일부러 방어적 기능으로 보면 물길이 지나가게 되면 더 어렵고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지나가게 했어요. 이유는 수원천이 수원 화성의 중심이다. 물을 이용하고 물을 조화롭게 하면 가장 아름다운 성을 쌓을 수도 있다는 거고 그래서 만들어진 작품들이 여기 그림이 바로 안 나오네.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여기에 지나가는 화성이 여기 지나가는 여기에 화홍문, 방아수정 여기 지나가는 여기가 남수문이 되는 거예요.
이 북수문과 남수문, 화엄문과 남수문은 우리나라에서 성곽 중에서 성곽이 하천 위를 지나가게 하고 아치형 수문 있는 건축물이 나온 유일한 데. 지금 이런 건축물을 갖고서 있는 수원에 하천이 있고, 그래서 요것이 플라투너스 나뭇잎처럼 돼 있고, 요거는 인맥의 모양이고, 영양분과 수분을 공급하는 통로가 하천이 돼 있고, 하나의 유기적 생명체와 같은 원리를 하고 있는 재미난 도시라는 것을 저는 수원의 지리적 특성이면서 이번에 수원을 이해하는데 기본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수원을 특징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할 때 수원 상인들을 얘기하기 때문에 수원 정신을 얘기할 때 우리 깍쟁이라고 했지만 수원 깍쟁이는 가게쟁이의 다른 말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것은 근면성실하고 수원 상인의 정신이 됐다는 건데, 화성을 쌓을 때 화성 안쪽에 상가를 조성한 것들이 220년 된 왕이 만든 시장으로 전통으로 내려오면서 수원 상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수원 상인이 팔달문 시장 아닌데 문화관광용 시장으로 선정돼서 이런 현대화 사업을 했습니다. 여기에 요즘은 대형 쇼핑몰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래도 이런 시장들은 나름대로 사업이 웬만큼 되는 데고, 요즘은 여기에 또 많은 상인들이 들어가면 중국 사람들이라서 아주 싹쓸이를 해가지고 그래요. 수원 상인, 수원 사람 대표로 얘기할 때 최정권 회장 얘기했을 때 SK의 향토 기업이 SK인데, SK 출발 선경직물로 시작된 것이 또 공장 모습인데, 전에 평동에 있던 이 향토 기업이었고, 지금도 SK가 다 떠났지만 SKC 하나 남아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최정권 회장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동생인 최정현 회장이 이 가업을 이어받았고, 그 아들인 최태원 회장이 지금 총수가 돼 있죠. 근데 이 아들은 지금 몇 형제가 있으신데, 그 아드님 중에 한 분인 최신원 회장이 수원의 SKC 회장이시고, 이분이 수원상공회에서 초대 회장이셨고, 그 아드님인 최신원 회장이 현재 수원상공회에서 회장이세요. 최루백이라고 수원 최씨인데, 이분은 우리가 수원을 얘기할 때 효성이 바탕이 된 그런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효가 조선시대만이 아니라 고려시대부터 시작된 거고, 그림이 최루백의 부친을 호랑이가 잡아먹었더니 그 호랑이를 쫓아가서 결국은 호랑이를 죽이고, 그 안에 있는 아버지 뼈를 수습해서 묘소에 안장하고 3년간 심묘살이를 했다고 하는 것으로 효성으로 지극했던 수원 최씨를 설명했던 거고요. 수원을 얘기할 때 또 빨갛고 상품품이다, 깍쟁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얘기의 실체는 깍쟁이라는 게 아니라 효성인데, 어느 날 친구들의 꼬임 빠져서 기방에 가서 술을 먹고 퍼졌어요. 자다 깨보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버지 제삿날이라 홍비백산에 갔고, 자기가 의관을 제대로 갖추지도 못한 상태인지도 모르고 뛰어서 집에 가서 아버지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 것으로부터 비롯된 건데, 지금 이게 표면하는 어떤 말이 됐는지 수원 깍쟁이 빨갛고 상품이 된다 뭐 이런 말이 됐다고 해요. 우리 수원에는 세 성이 있어요. 다 아실 거예요. 무슨 성이죠? 첫 번째? 화성. 화성 성곽은 전체가 5.7km인데, 이것은 2시간이면 걷는 아주 좋은 산책길이고, 요즘 트레킹하는 그런 데입니다. 97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죠. 1796년에 축성이 완료됐어요. 1794년 연초에 이 성곽을 짓기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1795년, 1796년 이 10월 10일 날 축성이 준공이 돼요. 이게 2년 10개월 걸려요. 계시겠지만 성곽이
5.7km가 되고 여기 부속 건물이 60개가 넘고 그 안에 행궁이 있고 이하라고 하는 관청 있고 시전 상인들 두고 팔자거리 있고 둔전 있고 군사훈련하는 데 있고 다 갖춘 신도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계획 신도시를 만드는데 2년 10개월. 이 사이에 파업도 하고 태업도 하고 또 흉년이 들어서 농사도 짓게 하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맞춰요. 지금으로 보면 상상도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정교대왕은 개혁과 실학 정신으로 준비를 굉장히 꼼꼼히 오랫동안 철저히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좀 이따 그림 나오겠지만 그 중에 하나인 팔달문 하나가 석가래가 주저앉아갖고 고치는데 3년이 걸렸어요. 우리는 물론 크레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장비를 다 활용해서도 그런 거예요. 두 번째 화성 말고 삼성 뭐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삼성이 또 여러 가지로 그 예전만 못해서 시름이 깊습니다. 삼성은 수원 삼성 블루윙스 아시죠? 축구가 그 서울과 수원이 그 붙으면 세계 7대 더비라고 하는데 이 수원 월드컵 구장이 44,500석, 45,000석 정도인데 45,000석을 2002년 월드컵 경기 4경기를 했는데 한 번도 만석이 된 적이 없는데 서울과 수원이 경기만 하면 만석이 돼요. 그때는 그 주변이 난리가 나요. 올해도 그 프로축구 구단이 홈구장 관객수가 제일 많은 데가 평균 관객수 제일 많은 데가 수원이에요. 수원이 1위가 2만 명 정도 평균 관객이고 그 다음에 2위가 16,000, 7,000인 서울이고 그래요. 10,000명 넘는데 그 외에는 거의 없어요. 지금 그 정도로 축구의 메카이가 되어 있는데 수원은 수원 삼성 블루윙스라는 1부 리그만이 아니라 2부 리그 수원 FC를 갖고 있는 한 도시에 2개 팀이 있는 유일한 도시예요. 삼성 블루윙스. 세 번째, 첫 번째 화성,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는 사실은 효성을 꼽아야 되는데 효성을 근간이 되는데 재미있게 하자고 박지성을 꼽았어요. 박지성이 수원 공고 출신으로 이번에도 저와 함께 2017년 피파 20세 월드컵 수원 유치 홍보대사를 맡았습니다. 요즘 총각당기 때고 아주 마냥 행복한 모양인데 수원이라는 도시는 동남아나 뭐 유럽 가도 잘 모르는데 박지성 하면 유럽이나 뭐 동남아 어딜 가도 다 잘 알아요. 박지성 얘기하면 그 정도로 세계적 스타가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은퇴했어도 지금 맨유의 홍보대사로 다시 위촉을 받아갖고 축구 행정가로 이제 변신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하는데 한국에 올 때마다 인사를 와요. 그래서 저하고 자주 보는데 수원 월드컵 언더 20 월드컵 수원 유치 홍보대사를 맡았어요. 수원이 축구의 메카이다 보니까 축구와 관련돼서 기록들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그 피파가 주관하는 세계 4대 대회가 있는데 그 피파 월드컵이 있고 그 이번에 브라질 월드컵 같은 그리고 컨페더레이션 컵이라는 게 있어요. 아시죠? 그리고 17세 이하 월드컵이 있고 20세 이하 월드컵이 있어요. 근데 이 17세 이하 월드컵, 컨페더레이션 컵 이 두 개를 포함해서 월드컵까지 치른 세계 대회를 치른 유일한 한국의 도시가 수원이에요. 남은 게 하나가 20세 이하 월드컵인데 이것까지 유치하면 세계 이런 4개 대회를 다 유치한 도시는 전 세계 멕시코시티 하나래요. 근데 두 번째 도시가 수원이 되기 위해서 하는데 2017년이고 올해 원래는 이걸 결정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내년 초로 다시 연기됐어요. 근데 우리는 이제 언더 20 월드컵 수원 유치뿐만 아니라 중심 개최 도시를 희망하고 있어요. 서울에서만 맨날 그 국제방송센터라든지 조직위원회를 놓을 게 아니라 지역 좀 노트하자 하는 취지로 유치만이 아니라 중심 개최 도시를 희망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영상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여 년 전 한 권의 책이 만들어졌다. 원행을묘 정리의궤. 그 속엔 500년 조선 역사상 가장 화려한 기록이 담겨 있다.
내게 매우 뜻깊은 해다. 조선의 국왕으로 즉위한 지 20년이 되는 해자.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머니 해경군께서 회갑을 맞은 해다. 이 경사를 위해 역사상 가장 성대한 잔치를 열 것이다. 1795년 정조는 대규모 행렬을 이끌고 창덕궁을 출발한다. 수행원만 6,000명, 동원된 말이 1,400필에 이르는 조선 역사상 가장 큰 규모였다. 목적지는 수원, 궁에서 33km 떨어진 곳에 있다. 6년 전 아버지 사도세자의 무덤을 옮기고 해마다 찾아왔었지만 어머니를 모시고 간 건 이번이 처음이었다. 아버지 사도세자가 묻혀있는 혈융원. 이곳은 천년에 한 번 만날 수 있는 명당이라 불린다. 아버지를 뵙고 돌아온 정조는 다시 황금 갑옷으로 갈아입었다. 주조를 시작하라. 엄청난 화력을 선보인 이 부대의 이름은 장룡영. 연이에 올라가는 횃불이 성묘를 밝히며 야간 훈련의 시작을 알린다. 막강한 군사력을 등에 업고 임금을 위협해온 신하들은 숨을 죽인 채 그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다.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위한 회갑잔치가 열렸다. 연습을 거듭한 무의들의 춤사위, 건무, 선유락 등 새로 선보이는 무용과 음악이 잔치에 흥겨움을 더했다. 이날 새벽 신풍로에 올랐던 정조는 어려운 백성들에게 쌀과 소금을 나눠주고 죽을 끓여 대접했다. 오후엔 낙남원에 모인 노인들에게 양로연을 베풀었다. 왕은 8일 내내 그 백성들과 함께했다. 행복했던 밝은 원행 을묘 정리 의궤 속에서 생생하게 살아있다. 원행 을묘 정리 의궤라고 하는 세계 기록 유산이 있습니다. 화성성역 의궤와 함께 화성성역 의궤는 화성의 축성 과정을 모두 다 도면과 함께 그때 일에 참여했던 기술자 임금까지 다 기록했던 그런 책이 있고, 또 원행을묘 정리의궤라고 하는 건 을묘년 1795년 윤 2월 음력 2월에 그 정조대왕께서 축성 과정이 있죠. 어머니 해경궁씨가 60회 회갑을 맞는 그 해에 안양 도성을 출발해서 다시 돌아가실 때까지 8일간 능 찾은 기록을 담은 책인데, 그 책에도 그때 했던 원행 과정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모든 행사 내용을 다 기록한 건데, 그 책 또한 이렇게 102부를 만들어서 나눠줬다고 하는 거죠. 그것을 3차원 영상으로 복원해서 지난번에 KBS에서 몇 차례에 걸쳐서 방영을 했어요. 그게 상당히 잘 만들어지고 그 뜻이 굉장히 치밀하게 담기고 오랫동안 준비한 거라서 지난번에 그 작품이 방송 무슨 행사에 큰 상도 받고 그랬어요. 우리 씨가 같이 KBS하고 같이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또 영화를 만드는 극장 상영용으로 별도로 압축해서 3D로 만든 것을
우리 씨가 같이 만들었고 그것을 그 1시간 가까이 되는 거라 다 볼 수가 없어서 지금 4분 이내로 압축한 것을 보신 겁니다. 이것을 필요하시면 꼭 한번 보시길 바라요. 필요하면 저희가 그 1시간 이내짜리인데 극장 상영용으로 드릴 수 있고 그걸 기관에 방영하면 참 좋아요. 정조대왕 화성을 그냥 하나의 성곽을 만들고 뭐 도읍을 하거나 아니면 왕이 능행차를 하는 중간에 쥐는 행궁을 만들고 그걸 행궁을 지키는 성곽을 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치밀한 계산을 하시고 했는데 그때까지 아버지 사도세자가 뒤지에 갇혀 죽을 정도로 징그럽게 오랫동안 만들어져 있던 그 당쟁의 한 가운데서 왕권을 강화하고 자기의 권위를 갖고 개혁을 하기 위해서 그 힘을 보여주기 위한 과시용 군사. 수시로 옷을 갈아입고 황금 갑옷을 입고 낮에 군사훈련 주조를 하고 밤에 군사훈련 야조를 하고 하는 것들을 모든 신하와 백성이 지켜보게 하는 가운데 거행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분은 개혁과 실학이 바탕이 됐던 정신을 위해서 앞장서서 우리 비전을 백성과 신하들한테 과시를 한 건데 그런 내용들을 그대로 다 재현한 거예요. 근데 이분의 기본 정신은 백성이 어디까지나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민가가 있는 곳에는 성곽을 쌓더라도 직접 치고 들어가지 않게 성곽을 돌리는 지금 같은 상상할 수 없는 게 왕권 시대 때 그 초가집 몇 채 있고 사람들이 산다고 해서 그걸 치지 못할 이유가 없는데 비용이 훨씬 더더라도 그렇게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이때 1794년 농사를 축성을 시작했는데 이에 내내 가뭄이 들어서 굉장히 심각한 기근 사태에 벌어지고 전국에 수백 명씩 굶주려 죽어가니까 이때 10월달 결국은 공사를 중지시키고 축성 공사를 중지시키고 이때 장영영 무사들을 포함해서 동원됐던 많은 인부들을 그리고 기술자들을 농사를 짓는 일을 시키는데 무슨 일을 했냐면 1795년 저 화성 장안문 바깥쪽에 넓은 황무지 같은 곳에 저수지를 만들면 이것을 다 배관해서 쓸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중지시키고 저수지를 만들게 한 게 이때 만들어진 게 만석거예요. 그곳에 수원 유수였던 조심태가 저곳에 저수지를 만들면 적어도 10,000명의 그 백성과 군사들은 먹여 살릴 수 있는 농토를 만들 수 있다 해서 만석거예요. 그곳에 저수지를 짓게 하는 거예요. 이때 같이 했던 병사들이 이 저수지를 만드는 데 나서요. 이 이후에 만년제라고 하는 용주사 앞에 윤건동 앞에 저수지를 만들고 그 이후에 충만제라고 하는 지금 농촌진흥청 옆에 있는 서울을 만들어요. 이 서울 이런 것들을 보시면 만석거 충만제 이 자체가 수원에 대해서 정조대왕은 지리적 체계를 잘 이해하고 오셨고 여기다가 그 둔전을 조성하면서 저수지를 만드셨잖아요. 이때도 기본은 백성이에요. 축성 과정에서도 백성이고 당신의 중심 가치를 놓았던 것들 그런 얘기들을 조금씩 더 하기로 하고 지금 50분 지나니까 지치신 것 같은데 이거 제가 처음 왔을 때 꼭 50분 강의하고 10분 꼭 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다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법 계시던데 무엇보다도 그 1시간 이내로 3D 영상으로 만드는 뭐 그런 거 정도를 하나를 갖고 계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우리 씨가 혹시 요청하시는 분 있으면 우리 씨가 아무나 갖고 싶은 게 아니고 저작권처럼 이렇게 갖고 있는 권한이 있거든요. 그거를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담당 정책기획과의 과장과 우리 팀장이 왔는데 이분들이 제가 지금 이렇게 나가면 진도 5분에도 못한다고 걱정을 많이 해요. 사실은 중요한 얘기들이 많은데 얘기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 우리나라의 요 시대에 있었던 몇 가지 일들이 굉장히 예민하고 중요한 시사점들이 많아서 기본적으로 드려야 될 말씀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그런 얘기를 다 드릴 수 없어서 안타까운데, 아까 원행을녀 의기에 나왔던 그 영상에서 8일간의 축제에 나왔던 것, 여기가 아버지 사도세자교예요. 저 양주에 있던 묘를 이곳으로 옮기고 이제 현몽원이라고 해서 아버지 묘소에 이곳에 계속 참배를 하는데, 정조대왕은 돌아가셨어도 아버지 그 왕이 되지 못한 이 아버지지만 왕처럼 이렇게 모시고 지극한 효성을 보이셔서 어떤 일을 하냐면, 돌아가셨어도 아버지 묘소 밑에 자기 그 묘를 쓰게 하고 시묘살이 하듯이 하신 거예요. 그것을 후대 왕들이 정조대왕 황후께서까지 돌아가시고 나서 20년이 넘은 시점에 이렇게 왕이 되지 못한 아버지의 밑에 시묘살이 하는 왕의 묘는 안 된다 해서 옮긴 게 지금 건능이에요. 그래서 윤건능 이렇게 부르는 데가 있고, 이 옆에 이 윤능과 건능을 그 제사를 모시고 했던 그 원찰인 용주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초장지가 사실은 유래로만 내려왔지 정확한 위치를 몰랐어요. 그러다가 2년 전에 요 초장지가 발굴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 가지 부장품들도 나오고 그때 간때 모였던 그 표속 같은 것들이 다 나와서 초장지가 여기라는 것이 결국 확인이 돼요. 제가 이 얘기가 듣자마자 쫓아가서 달려가 보니까 이 순간을 보는 순간 제가 눈물이 가고 그랬어요. 이렇게 지극하신 효성을 가진 왕이 우리 수원을 만드셨던 왕이셨고, 그분이 그 우리 조선 중기의 그 업적들을 쌓으셨던 분이 왜 좀 더 못 사셨을까,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 용주사 바로 옆에 있는 용주사가 아버지 사도세자를 늘 모시기 위해 그 육룡을 여기서 제사를 모시고 그랬던 데인데, 여기에서 그 부모 은중령이라는 또 다른 우리 효성을 얘기하는 이런 목판이 여기서 보관되고 있었던 데고요. 계획도시 화성을 보시면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그 화성성역 의계에 나오는 그 전체 조감도입니다. 이게 행궁이고, 서장대, 동장대, 서장대가 이 팔다산에서 시내 전체를 내려다보는 조망하는 데라면, 동장대는 여기 연무대를 군사훈련을 시키는 주의소 같은 역할을 했던 데고, 장안문, 수원의 정문이에요. 화성의 정문. 북쪽에서 왕이 내려오시면 여기 문을 통해서 쭉 이 행궁에서 머무시고 또 팔달문을 거쳐서 이 윤흥까지 행차하시던 곳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게 수원천이고, 수원천에 여기가 성곽이 지난 여기가 화홍문 또는 북수문이고, 여기가 남쪽으로 여기가 남수문이고, 그리고 여기가 방화수령이라고 가장 아름다운 이런 정자가 있는 데입니다. 요거 한번 꼭 돌아보시는 것이 필요하고, 여러분들은 교육을 하시고 현장 체험학습을 하시게 됐다는데 이거 안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이걸 그냥 트레킹처럼 도는 게 아니라 그냥 가는 데는 2시간이면 가지만 적어도 하루 설명을 들으시면서 가면 그 안에 어떤 정신이 배어 있었는지를 알고, 왜 화성이었는지, 아름다운 화자, 왜 아름다운 화성을 만드셨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 교육 과정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방행정연수원에서 그런 뜻을 반영해 줄지 모르겠네요. 전에 수원에 지방행정연수원이 있었을 땐 그런 교육 프로그램 했을 텐데, 이 국장 그런 거 했고 와. 자, 이게 이제 상공에서 바라본 그 팔다산 쪽에서 바라본 건데, 성곽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여기가 이게 저기구나. 팔다산이 여기구만. 팔다산이 여기고, 여기는 동장대고, 여기는 우리 뭐라 그래, 그 무슨 축제를 하는데 여기야? 여기서 바라보는 데인데, 어쨌든 여기가 그 창룡문인데, 창룡문, 동문, 동쪽문, 그리고 여기가 서장대가 있는 데고, 너무 조그맣게 보이네. 이쪽 어디에 팔달문이 있을 거고, 이쪽 어디에 장안문이 있을 텐데, 여기 연무대입니다. 군사훈련하던 여기 활터, 여러분들 활수는 되고, 여기에서
우리가 화성문화재 때 이제 3년 전부터 뭐를 하면 야조라고 해서 야간 군사훈련하는 총체극을 해요. 그때 한번 꼭 오세요. 화성문화재가 예전부터 해왔던 능행차, 그 정조대왕의 능행차를 대연하는 행사도 있지만 3년 전부터 저희가 했는데 여기 군사훈련을 야간에 했던 군사훈련을 모습을 보여주는 재현을 하는 총체극을 해요. 조명, 영상, 무예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펼쳐지는 스펙타클한 장면들이 여기서 벌어지는 것들을 보여주는데 여기를 무대로 해서 이렇게 펼쳐지게 돼요. 아까 말씀드린 북쪽에서 그 성곽과 만나는 북수문인데 또 다른 이름이 화홍문이에요. 아름다울 화, 무지개 홍자로 7개의 아치형 수문에서 물이 계단으로 떨어지면 물보러가 나서 햇빛이 비치면 무지개가 뜨는 아름다운 무지개문이에요. 이것이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물인 방아수리정이 정작 가장 각이 많이 져서 정교한 목적은 진물로 뛰어난 정교의 아름다움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그 화서문이고 이것은 이게 뭐예요? 청룡열차 같이 돼 있죠. 화성열차, 공심돈 안이 비어 있는 군사 조망하는 데인데 여기서 공격도 하고 하는 서북 공심돈. 이거 다 보물이에요. 이건 옛날부터 남아있던 그대로예요. 이 건축물은 가장 단순하면서도 조화와 균형을 갖고 있는 빼어난 그 자체의 균형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수원 배지를 만들 때 제가 이걸 기준으로 그런 배지를 만들도록 했어요. 2000년 밀레니엄 사업으로 그 수원의 시와 시조 이런 거 다 다시 정하고 그럴 때 제가 그때 시장은 아니었지만 시장이 그 저하고 같이 만들었을 때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수원의 상징을 만드는 건 팔달문, 화홍문 이런 것도 있지만 이것이 상징이 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 밑 안이 거의 비어 있다고 하는 공심문인데 좀 서북 쪽에 있어서 서북 공심문이라고 해요. 그리고 장안문 북쪽 정문인데 장안문, 팔달문이 서울의 숭례문보다 큽니다. 규모가. 조선 초기의 대표 건물이 숭례문이라면 조선 중기의 대표 건물이 이 팔달문 장안문인데 장안문이 6.25 때 소실됐어요. 임진왜란 임진왜란이다. 그 일제 시대 때 또 6.25 때 많이 부서지고 그래서 원형이 훼손된 것을 다시 복원한 거예요. 그리고 수원 화성의 특징은 전부 다 4대 문 바깥쪽으로 뭐가 있냐면 이렇게 옹성이 있습니다. 정문이 바로 나온 게 아니라 이 옹성을 깨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곽에 더 구조적으로 안전한 방어에 편리한 데 돼 있죠. 우리 그 팔달문을 해체 복원하는 복원 준공식 날이 서울 숭례문보다 하루 빨리 했어요. 그 숭례문이 불타고 재건하는데 5년 걸렸고 이게 3년 걸렸는데 가장 그 성곽 건축의 대표 건축물로 그 알 수 있는데 그 숭례문이 국보 1호라는 팔달문은 보물이었는데 대체가 나왔어요. 이렇게 많은 건축 부재가 들어가는지를 저는 이번에 해체 복원하는 과정 중에 알게 됐어요. 문이 그냥 문이 아니라 이 안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건축적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고 부재들이 수천 개가 넘습니다. 근데 그 안에 석가래 일부가 주저앉은 것을 그것만 할 수가 없어서 다 드러냈다가 그 부재들을 다시 다 맞추는 과정을 한 거예요. 이게 꼬박 3년이 걸렸어요. 근데 지금 국보 1호인 숭례문이 과연 국보 1호로서 유상이 있는가? 다 불타갖고 다 새로운 문제로 다시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비해서 그래서 새로운 국보 1호를 정하자고 하는 게 훈민정음을 국보 1호로 해야 된다는 또 운동대 사태비라는 저는 그거는 국가가 할 일이지만 훈민정음이라는 것의 가치는 무형유산으로서 정말 의미가 높다고 생각을 해요.
세계 어디에 내놔도 그같이 과학적인 그런 작품은 없기 때문에 훈민정음, 그래서 국보 1호가 되든 안 되든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중받아야 될 그 우리 문화유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가능하게 했던 요 2년 10개월 만에 다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실학과 또 새로운 발명품들이 전제가 됐다는 거고요. 농업개혁으로 보면 이것도 하나 좀 보시죠. 이때 만들어진 것이 만석고입니다. 만석고는 축성 과정 중에 병사들이 같이 이 일에 참여하도록 했어요. 이곳에 만석고 같은 저수지를 만든 다음에 구경농장, 둔전을 만들어서 이때 거기서 나온 것 같고 장영명이라든지 또 병영 또 그 우리 백성들의 식량으로 삼도록 한 건데 이것을 장영명 도사 기반이 되는 이것을 병농일치라고 할 수 있고 구경농장에서 새로운 농사를 시험하게 한 것들이 지금 농촌진흥청의 유래가 됐던 것들입니다. 만년제라는 건 그 윤건 앞쪽에 있는데 지금 이것은 그 저수지고 복원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해야 될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시 경기가 아니라 화성입니다. 충만제는 서호죠. 만석도보다 면적이 3배나 넓었는데 지금은 경부선철도로 반이 잘려져 갖고 훨씬 축소돼 있습니다. 제가 길게 말씀을 드릴 시간이 없어서 그냥 바로바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을 이런 유래에도 불구하고 하루아침에 전주 안주로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라고요. 저희는 저기 전국의 균형 발전을 해야 되는데 이런 역사적 유래는 좀 고려를 했으면 좋겠다. 그 수갑전도라고 이것은 아까 그 수문을 열어서 요 하나하나 빼내면 여기는 지금 뚝 댐으로 이렇게 막혀져 있을 때 요 높이를 빼내는 만큼 물이 나가서 수위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이걸 보면 지금 그 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우리가 가동보라고 얘기하죠. 이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중요한데 상업개혁도 보시면 왕이 만든 시장으로 옛날에 1930년대 보시면 여기 팔달문인데 팔달문 이 팔달산이고 지금 여기가 지동시장, 영동시장 그 근처일 겁니다. 이것은 그 성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보면 성내에 또 시장이 있는 데는 그 우리가 상업자본을 유치해서 팔부자거리 같은 것들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 밖에는 삼남에서 모였던 그 여러 가지 물산이 유통되도록 하는 시장이었는데 이때 참 의미 있는 일들이 있는데 1794년 수원 화성 시작할 때 이분이 한 개혁 정책 중에 하나가 1791년 요 전에 그 3년 전이라고 해서 신해통공을 단행해요. 신해통공이라는 건 아시겠지만 정조께서 유기전 이외의 시전에 대한 전매 특권을 제한하는 거죠. 폐지한 거죠. 그래서 각종 상품에 대해서 상공인들이 사상인들이 자유로운 매매를 허용했던 것들이 상업정책으로 나오고 나서 이때 1791년 신해통공을 단행하고 시전상인의 금난정권, 시전상인들이 특권적으로 자기들만 영업할 수 있던 금난정권을 폐지시키죠. 그래서 그래서 상공업이 발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주는데 그때 이것들이 여기서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예요. 지금은 그 모습이 이렇게밖에 없고, 국방개혁을 보면 또 우리가 지금 신풍로 행궁 앞에 그 정문이 신풍로인데 신풍로 앞에서 장영영 부사들이 그 무예 훈련하는 것들을 갖고 그 하루에 2번씩 우리가 여기서 공연을 해줘요. 장영영이라는 것은 왕의 그 호위 무사들인데 친위대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때 그 1790년 또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개혁을 하기 위해서 자기의 힘을 키우는 것을 이때 무예도보통지라고 하는 무예 24기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또 그 책까지 만들어서 그에 따른 훈련을 시키는데 무예도보통지가 1790년에 완성이 돼요. 이때는 그 무예 24기를 기본적으로 하는데 그 안에 동작이 1026개의 다양한 무예 동작들이 이 그림 속에서 나와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무예도보통지에 나오는 그 그림입니다. 이거 다 목표 하나로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책으로 만든 거예요. 저는 그 정조대왕께서 보여주신 이런 것들이 수원 시민에게는 그 정조대왕의 피가 흐른다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저 화성이라고 하는 세계문화유산인지도 모르면서 거기서 놀고 크고 거기를 지나오고 항상 우리 가슴속에 품고 있었던 것이 남다르기 때문에 정조대왕이 꿈꿨던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우리 도시의 그 정신 중심에 놓아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이분이 했던 것 중에 그 여민동락이라고 백성과 함께 즐거움과 괴로움 다 같이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여민동락의 정신을 우리 도시의 개혁의 기본으로 삼는다. 아까 백성을 중심으로 생각했던 걸 갖고 우리 도시가 그래서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지방자치가 실제로부터 주민으로부터 다오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지방자치의 주민 참여의 골간이 되는 여러 정책들을 가장 선도적으로 제가 실시를 하려고 그랬어요. 정책 제안으로는 그 좋은시정위원회, 시민창안대, 또 300인 또는 500인 직접 민주주의를 하는 그 원탁 토론, 예산을 편성하는 주민참여예산제, 계획을 수립하는 도시계획, 시민계획단, 마을계획단, 또 이것을 주민들에 의해서 실제 마을을 만들어가는 마을 르네상스 사업, 또 이런 것 속에서 커다란 갈등이 생길 때 사회적 비용이 초래되지 않고 시민의 다수의 그 양식에 의거해서 판단하고 그 편견을 받아들이기로 하는 시민 배심원제, 이런 것들을 우리 도시의 시민 참여의 기본으로 삼는 것들은 정조대왕의 이런 그 정신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는 말. 시민 뱀심이 그런 거 분명히 그런 거 눈에 띄죠. 예. 또 청렴도를 보면 부끄럽게도 우리 도시가 인구가 가장 많은 기초지자체다 보니까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에 시가 75개가 있는데 75개 시 중에 꼴찌를 했어요. 2009년도. 2010년부터 이걸 개선시키려고 무지하게 노력했는데 하루아침에 안 올라가요. 왜냐면 이전의 사업들, 이전의 부정했던 일들이 계속 터지고 터지는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65위, 58위, 27위. 드디어 작년 말 1위부터 6위까지가 인구 규모가 달라서 1위부터 6위까지 최우수 1등급 도시라고 하는데 최우수 1등급 도시에 드디어 지난해 들어갔어요. 그래서 수직 상승했던 이것 때문에 국민권익위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청렴도 개선된 도시로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시책에 대한 우대도 받고 그러면서 다른 나라에서 국민권익위 벤치마킹은 우리 도시도 보내요. 채무를 보면 그 전체 일반 회계의 2009년 말에 20%가 넘던 것들이 채무 관리부터 먼저 해가지고 작년 말 2%대로 줄어갔고 그 거의 85%의 빚을 갚았어요. 1인당 채무액 수준이 그래서 다른 도시에 비해서 훨씬 나은 그런 도시가 됐습니다. 우리는 그 3만 원 수준, 지금 그 우리 시가 30만 원 수준, 3만 원 수준으로 바뀌었고 다른 도시와 비교하면 뭐 빚이 없는 것처럼 돼 있는데 이걸 빚을 갚아놓으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경기도나 다른 국가에서 빚 갚는 노력을 한 것을 보는 게 아니라 너네들은 빚도 없으니까 다른 데한테 지원되는 사업을 양보하라는 일이 벌어져서 제가 올해부터 정책 방향을 바꿨어요. 우리가 저 빚을 좀 지겠다고. 그래서
지금 제가 보면 우리 도시는 아까 300억대인데 1000억대 수준까지는 빚을 좀 갖고 있겠다 이렇게 정책 방향을 바꿨어요. 이게 전 칭찬받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불이익이 되는 일이 벌어지리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그랬더니 그 상들이 계속 오는데 자산복리대상 대통령상을 그 올 초에 받았어요. 유엔 해비타트 로보터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가장 그 선진적인 도시계획을 이뤘다고 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유엔 해비타트 대상을 시청하고요. 이 각종 그 공약에 대해서 지난 올해 6월 4일 지방선거 전에 전국의 그 자치단체장이 공약을 얼마큼 지켰나 그걸 평가했는 데서 공약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고 또 민선 6기 시작할 때는 또 정책을 가장 공보물에 약속 지킬 만한 것만 담았다고 해서 그 상도 또 대상을 받고 그랬어요. 이것은 시민들이 직접 민주주의 또 주민 참여의 방안으로 제안된 것들을 계속 해와가는 사업들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게 500인 원탁도론, 300인 원탁도론 직접적으로 이 지역에 그 정책 결정을 하는데 그 체육관 같은 데서 300명, 500명씩 앉아서 직접 다 나눠서 토론을 하고 이 사람들이 다 투표를 해서 그 직석에서 다수가 몇 명의 비율이 어떤 정책의 선호를 어떤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 위에서 보니까 그렇게 한 테이블에 8명 내지 10명씩 앉는 것들이 꽃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분들이 전부 다 여기 한 명의 퍼실리테이터가 정리한 것들을 입력하면 그것이 메인 테이블에 다 모이고 그것을 우선순위를 낸 것 같고 또 투표를 통해서 전체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고서 그 다음 토론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하는 직접 민주주의 500인 원탁 토론을 기초지자체 처음으로 했어요. 주민참여예산제가 전국에서 가장 잘 되는 도시입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형식적으로는 다 하고 있는데 우리 도시가 지난해 이걸로 국무총리상을 받았는데 도시계획 시민계획단일입니다. 이것은 20년 장기 도시기본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을 우리가 2010년에 2030년 거를 잡는데 2012년 이때 운영할 때 2030년 도시계획의 전문가에 의해서 행정회에서 잡는 게 아니라 시민들이 기본 그림을 그리게 하는 것으로 130명의 시민계획단과 100명의 청소년 계획단이 매주 토요일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여가지고 우리 도시가 20년 후에 어떤 도시로 발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게 해요. 그렇게 해서 토론한 것을 결과물을 받고 그것을 갖고 도시계획의 기초 그림이 되게 하는데 이 사례는 우리나라 최초로 이거 청소년 계획단들이 잡은 요 계획 내용까지 다 받은 것들이 지금 우리 국정교과서 4학년 1학기 교과서에 수원의 사례가 올라가 있고 이것이 지금 전국적으로 벤치마킹에서 많은 도시에서 도시기본계획을 잡을 때 시민계획단들을 구성하게 됐어요. 이런 것으로 그 지난해 도시대상을 수원시가 또 수상합니다. 도시대상은 국토교통부가 도시의 날로 정한 것은 요걸 기준으로 했습니다. 화성 축성,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계획도시를 만들었던 수원 화성이 축성되는 날 10월 10일이 한국 도시의 날이 기준이 됩니다. 근데 처음으로 2013년에 수원시가 도시대상, 살기 좋은 도시대상을 받게 됩니다. 마을계획단, 도시계획단은 또 다른 거예요. 마을의 그림들을 이 마을에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하고 발전시켜내야 될지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매번 그림을 그리고 그 디자인을 하게 됐어요. 그 마을계획단이 운영돼서 마을계획 컨테스트를 해요. 그래서 1억 원의 상금도 주고 그러는데 이때 1억 원의 상금을 받은 그 마을계획단의 인계동 사례가 지난 며칠 전에 중앙일보 한면에 카가 크게 실렸어요. 마을 만들기 사업이 진행되는 거고요. 도시 배심원제 지금 이제 2012년에는 우리 시의 도시 재개발 사업들이 지금 20개가 넘게 진행되는데 제대로 안 되잖아요. 부동산을 언양 안 돼서 그중에 조합 해산하는 것에 대해서 조합 측과 비대위 측이 늘 싸우는 것을 그 판결에 올려와갖고 조합을 해산하는 결정도 그 시민 배심원대회에서 하게 됩니다. 2013년 또 사고를 쳤어요. 한 달 동안 한 동네에서 차량을 다 빼내고 차 없이 생활하면서 전 세계 최초로
그 생태교통 페스티벌이라는 걸로 했어요. 이 전 세계 그래서 도시들이 다 우리 도시가 첫 매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관심 있게 지켜봤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조적인 생각으로 도시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 곳. 수원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세계 최초 글로벌 프로젝트 생태교통 수원 2014. 역사가 살아있는 도시 수원이 새로운 꿈을 이룹니다. 지속 가능한 환경수도. 이 꿈을 실현하기 위해 수원은 이클레이 그리고 UN 헤비타트와 공동주체로 세계 최초 글로벌 프로젝트인 세계 생태교통 축제를 추진하기로 했고 시범지역으로 행궁동을 선정했습니다. 행궁동은 세계문화유산 화성의 성안마을로 1990년대 말까지 수원에서 가장 번화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화성 인근의 문화재 규제로 인하여 행궁동은 낙후되고 침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생기일은 행궁동에 활력을 불어넣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안하게 된 생태교통 수원 2014. 하지만 주민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내 집 앞에 차를 세우던 편리한 습관을 버리고 한 달 동안 생태교통 생활을 하며 불편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제안을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특별한 소통의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먼저 수원시는 수십 차례 주민 설명회를 개최 주민들과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며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주민 추진단, 사업지역 주민 이외에 수원 시민들로 구성된 시민 서포터즈, 그리고 공무원들로 구성된 행정 서포터즈 등을 구성, 가가오 방문을 통해 생태교통 수원 2013을 알리는 데 주력했습니다. 무엇보다 주민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새로운 도시 모델을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도시 재생사업. 먼저 도로를 생태교통 중심도로로 재정비했고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도심 경관시설과 노안 주거시설을 개선했으며 환경시설을 조성했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나고 드디어 밝아온 축제의 그날. 행궁동에는 작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행궁동 마을을 가득 메웠던 자동차가 사라진 것입니다. 차 없는 미래도시가 구현된 30일. 그렇게 미래도시로의 30일간의 여정이 끝나고 낭보가 전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생태교통 수원 2013 개최를 기반으로 국내외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하게 된 것.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끝은 새로운 시작이라는 말이 있듯 새로운 내일을 말하기 위해 다시 한자리에 모인 행궁동 사람들. 긴 시간 토론을 통해 행궁동 사람들은 주민이 주체가 되어 생태교통 차 없는 마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삼백인 원탁 토론입니다. 행궁동 주민들과 같이 사람 사이에 흐르는 희망. 이 희망을 가슴에 품고 수원은 지속가능한 도시, 녹색 수원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갈 것입니다. 지금과 같은 그 도시의 교통에 대한으로는 지속 가능한 도시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자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도 결단하지 않죠. 그래서 UN 헤비타트하고 UN 이클레이라고 하는 기구가 제가 환경 운동을 했던 시장이라는 걸 알고 이클레이 글로벌 집행위원이기 때문에 수원에 제안을 했어요. 당신이 시도를 하고 모험을 하시라. 한 달 동안 차 없이 한 동네를 바꿔보는 일을 시범적으로 시금석으로 하시자. 근데 그걸 제가 고민 끝에 받았어요. 그날 받고 나서부터 2년간 그때 내가 왜 그걸 받았나 정말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국제사하고 약속한 거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하자고 했는데 2년 내내 시위에 몸살을 앓았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시도해서 저는 동네 주민들에게 차 없이 사는 것이 얼만큼 그 흥미롭고 또 동네를 부흥시키는 일인지 깨닫게 해주겠다고 하는 걸로 시작을 했는데 쉽지 않았어요. 이런 일을 한 달 동안 하는 과정 중에 보세요. 상일중 염태영 시장은 자폭하라, 즉각사퇴하라, 악덕신장 심판하자, 뭐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이죠. 이분들이 토론과 협의와 설득을 계속 거치고 이랬던 데를 이렇게 바꾸고 사람들로 넘쳐나게 됐어요. 한 달 동안 이 동네에 100만 명이 찾았어요. 이렇던 데가 이렇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어젯밤에도 제가 부슬부슬 비가 오는데 집사람하고 저녁을 먹고 8시부터 밤 10시까지 이 동네를 다녔어요. 물론 밤에 비까지 와서 쓸쓸하기 짝이 없는데 동네 주민들 가니까 그 중에는 앞장서 반대했던 사람이 너무 고맙다고 저한테 한복까지 선물한 집이 있어요. 그런데 다니면서 같이 차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사람들이 의식이 바뀌었어요. 물론 100%가 바뀐 건 아닙니다만 많은 부분이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또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새 살고 가게 하는 사람들이 거리가 살아나니까 업종이 바뀌면서 또 임대료가 올라갔고 쫓겨나는 일이 벌어져요. 참 도시의 딜레마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이런 일들이 지금 국제적으로 큰 모델이 돼가지고 도시민들이 이런 교통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것에 어떻게 받아들이는 건가 학술적으로 굉장히 많이 점검하고 지금 전 세계 많은 데서 우리 도시 이 동네로 와요. 행궁동, 여기 수원을 아는 분은 알겠지만 이 행궁동은 성안동네, 성곽 아까 있었던 5.7km 성곽 동네인데 여기에는 읍이 수원시가 될 때 13개의 동이 있었어요. 옥수동, 남수동, 매향동, 팔달로 1, 2, 3가, 장안동, 신풍동 이런 식으로 13개 동이 하나로 합쳐져서 지금 행궁동 하나예요.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알겠어요. 13개 동이 합쳐져서 한 개 동이 됐는데 이게 우리 수원의 40개 동 중에 하나예요. 옛날과 불과 20, 30년 전과 지금 이렇게 많이 한국은 도시화가 급속들이 되고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중심이 됐던 데가 가장 낙후된 동네가 된 거예요. 여기 이 동네 행궁동 요 생태교통 이 마을 하는 여기만 점집이 70개가 넘게 있어요. 얼마나 쇠락됐는지 알겠어요. 이게 한국의 원도심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는 손도 못 대는 게 세계문화유산 파손이 있어서 재건축도 못 하는 거예요. 재개발 사업도 안 되는데요. 그런데 주민들은 오랫동안 환상 같은데 뭘 해준다는 것에 약속에 대해서 불신만 깊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뭘 했든지 간에 안 돼요. 이런데 이런 무모한 짓을 해서 지금 2회 대회를 전 세계가 다 어디서 하느냐 관심 있는데 이번에 요하네스버그에서 다음을 하기로 했어요. 1회 효시가 생태교통 효시가 수원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후에 강제했던 게 아닌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이제 차 없는 거리를 자발적으로 하는 일들을 주말마다 하는 일들이 여기서 하고 있고 그걸 확대하려는 것은 주민들의 몫이다. 저는 이렇게 봐요. 그 대신 수원은 제일 먼저 생태교통과 가장 가까운 형태의 도시교통의 대안으로 노면전차 놓는 것을 올해부터 추진했던 것을 하려고 아까 그 현장에 나갔다는 무가선 노면전차를 보셨을 거예요. 수원시가 했던 여러 가지 중에 지금 얘기를 다 할 시간이 없는데 이거 C4I 시스템으로 이게 안보에 대해서 가장 최강 도시를 만든 것도 수원이에요. 이것은 장용영이라고 하는 정조대왕의 측근 무예 군사 그런 정신들이 우리 시에 앞장서 시연되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제가 취임하자마자 뭘 했냐면 지금 경찰이 관리하는 CCTV, 우리 시가 관리하는 CCTV, 또 다른 기관이 관리하는 CCTV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각각 기관마다 달라요. 통합되어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UCC 통합센터라고 해서 광교 신도시 안에 들어가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고 거기서 경찰과 군부대 모든 재난 안전 관리되는 기관들
각 부서별로 되어 있는 것들을 다 함께 CCTV를 모아서 통합 관리를 하게 하고 그것을 갖고 있었더니 바로 아이디어가 있는 경찰서장이 그것을 경찰서와 같이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만들자 해서 우리가 경찰서 안에 112 종합상황실을 우리 시스템으로 완전히 바꿔줬어요. 한 2억씩 들여서 3개 경찰서를 다 바꿔줬어요. 그래서 경찰과 수원시가 관리하는 모든 CCTV를 통합 관리하게 되고 상황 점검을 같이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면 어떤 식이 벌어지냐면 이게 이제 도시안전 통합센터인데 여기에 요 각각으로 앉아 있는 사람이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제 1일 2교대, 3교대로 이 모니터를 하잖아요. 그 안에 모니터가 이제 수십 개씩 뜨는 것들을 일상적으로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112에 우리가 지동 사건이라고 아시죠? 그 일이 요것이 통합안전센터가 만들어지기 직전에 벌어진 일이에요. 하고 있는 도중에. 근데 112 상황실에 전화가 가면 그 112 상황실에 전화 간 지점이 지도상에 뜰 거 아니에요. 신고를 받으면 112 상황실에서 받는 상황을 여기서 같이 통제를 하고 그럼 지도가 뜨면서 그 위치가 나오면 그 주변 CCTV가 여기에 같이 떠요. 그 지도에 신고가 들어온 지점 주변에 CCTV 있는 건 자동으로 뜨면서 상황을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변에 순찰차 있는 것이 같이 지도에 뜨면서 그 지점을 향해서 집결하게 돼 있어요. 이동하면 이동하는 대로 그것이 따라가게 돼 있고 그럼 상황 대처를 같이 하는 거예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나니까 또 우리 지역을 지키는 51사단, 사단이 있는 창토사단인 51사단이 군부대 작전의 모든 상황을 같이 공유하자 그래서 8억을 들여서 우리가 51사단에 이런 실시간 상황 관리 통합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국내 최초죠. 그렇게 해가지고 군부대와 우리가 통합 관리 사령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관리하는 책임 주체로 우리 지역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C4I라고 이 시스템으로 통합방위 상황 규칙 프로그램으로 실시간 상황 관리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한 것인데 이것이 선도 도시가 돼서 지금 전국적으로 모든 사단들이 각 도시들에게 이용을 하자고 한참 제안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요게 아까 우리 시에 놓으려고 하는 노면 전차 모습을 행궁동 생태교통 때 갖다 놨던 거고요. 이거 하나를 한 5분이 되더라도 말씀을 좀 드리면 여기는 아까 팔달문 옆에 있는 영동시장 통입니다. 영동시장 요 위 아래가 수원천이 흐르는 복개된 도로입니다. 아까 보시면 화성이 이렇게 성곽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팔달문이 여기 있고 여기가 영동시장이에요. 여기에 9개 시장이 있어요. 전통시장이 요 주변에 왕이 만든 시장이라고 하는 팔달문 시장 같은 게 다 여기 있어요. 여기 있는데 지금 수원천이 이렇게 흐르는 여기에 이 수원천이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지나면서 오염이 되고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교통난이 심각해지니까 다 뭐를 해요? 시내를 하천을 덮어서 복개를 하죠. 복개하는 것이 요 1단계 여기부터 여기 지동시장 여기까지를 1단계 1991년부터 94년까지 복개를 했어요. 1단계를. 그리고 2단계를 95년부터 96년까지를 남수문까지 여기 화학문이 있고 북수문인 화학문이 있고 남수문이 있는데 화학문은 2번 떠내려갔지만 다 복원을 했는데 남수문은 여기가 시장통이라 떠내려가고 나서 복원을 안 했어요. 95년부터 96년까지 이걸 또 복원 안 해요. 복개를 하는 거예요. 여기를 복개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남수문터는 영원히 없어지죠. 그런데 95년 요때가 민선자치시대가 시작돼요. 민선자치단체가. 제가 요때 다니던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를 그만두고 수원에서 시민운동을 시작해요. 환경운동을 시작해서 요 아래가 시장통 아래 여기가 하천이고 하천을 덮어서 도로와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95년, 96년 말, 96년 연초에 여기서 제가 데모를 하고 뭐라고 수원천 요거 복귀하지 말고 남수문을 복원하라 하는 시민운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95년도, 96년도, 95년도 새로 민선자치 시대가 돼서 복귀가 하지 않을 줄 알았더니 복귀를 하고 있어서 남수문 복원 및 수원천 복귀 반대 데모를 제가 앞장서서 하고 있었던 모습이에요. 그리고 2012년 이것이 드디어 열려서 이렇게 복원이 된 거예요. 1995년, 6년 요 사업이 96년 민선 1기 자치단체장이 이 시민단체 의견을 받아들여서 복개 공사를 중지하는데 그냥 못하죠. 왜냐하면 95년도에 벌써 공사 발주가 이루어졌고 공사를 30%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쓴 방법 중에 수원시장을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도 했고 제가 고발도 했어요. 그리고 문화재청에 요청해 영원히 문화재가 유실된다, 복원할 수도 없게 된다 하고 그랬더니 문화재청에서 수원천 복원하고 수원 남수문 터는 절대 건드리면 안 된다고 하는 걸로 공문이 내려온 것을 기초로 해서 그때 시장이 복개 공사를 중지시켜요. 민선 1기 때. 그리고선 2009년 복개 공사가 중지된 상태만이 아니라 이 복개돼 있던 1단계 구간인 이거를 뜯어내는 일을 2009년 공사를 시작해요. 그거는 제가 한 일이 아니라 이전 시장이 하신 일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분은 이때 복개를 할 때 가장 앞장서서 복개를 또 주장하셨던 분인데 복개를 뜯어내는 일을 그분 시절에 시장이 돼서 하세요. 그때는 의원이셨고 이때는 그 2009년 이때는 민선 3사기 시장을 하십니다. 덮을 때 200억이 들었어요. 복원할 때 600억이 들어요. 우리는 지금 덮은 94년부터 다시 떠내는 2009년까지 15년의 기간 사이에 하천을 싹 덮기도 하고 다시 복원도 하기도 해요. 도시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할지 10년 앞을 못 내다보는 일이 2배의 공사비를 들게 하는 거죠. 예산을 그렇게 쓰게 한 거죠. 지금도 우리는 그런 행정을 많이 하고 있다. 이 복원되는 모습입니다. 이제 정책은 속도가 아니다 방향이다. 저는 수원천의 사례를 통해서 그것을 얘기하는데 아이러니하게 수원천을 복귀하면 안 된다는 시민운동하는 사람이 수원천을 복원하는 책임자로서 시장을 하게 되는 이런 일이 있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공사를 시작할 때는 복원 공사를 시작할 때는 그것이 청계천 모델로 시작했지만 제가 2010년대 취임하자마자 청계천 모델을 중지시키고 자연하천 모델로 바꾸어요. 그랬더니 공사비 한 25억이 세이브 됐어요. 그것은 청계천은 저는 바람직한 대안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청계천은 복개됐고 고가도로를 뜯어내는 건 상당히 성공했지만 그것은 길게 누운 어항이라는 생각으로 갖고 있고 보다 생태적인 방법을 바꿔야만 거기에 물고기가 산다 하는 생각으로 바꾼 거예요. 그리고 인문학 교실을 만드는데 고은 선생님을 수원에 모셔서 지금 1년 넘게 사셔서 여기서 세계 작가대회도 하고 또 내년에도 세계 인문학대회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신 선생님이 그 신앙성하는 모습이고요. 그 수원학이라고 하는 것은 수원 지역과 인근대학에 강의를 하고 제가 직접 한 학기에 한 번씩은 나와서 강의를 직접 합니다. 인문학 교실을 만드는 일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까 서울하고 제가 맞닥 뜬다는 게 이겁니다. 이분이 서울시장이죠. 이분보다 제가 1년 4개월 먼저 시장을 했습니다. 저는 2010년 7월부터 했고 이분은 2011년 10월부터 10월 26일 시장이 되신 분이에요. 10월 26일 날 선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시장 되기 전에 제가 시장이었던 제 방에 제일 많이 온 외부 사람이 이 사람이었어요. 그때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셨는데 저희 방에 많이 오셔서 벤치마킹을 많이 해가셨어요. 그 중에 사관제도라는 걸 지금 서울시장 가면 그대로 있는데 그게 다 제 방에서 보고 가시는데 시장방에서 있는 모든 일을 기록을 남기는 일을 하는 걸 보셨는데 그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그 이분이
풀뿌리 센터라고 하는 희망제작사에 그걸 두고 물론 거기도 제 사람을 파견해서 같이 일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그 제안된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시가 하는 평생학습관을 희망제작소가 위탁하겠다. 그 풀뿌리 센터의 핵심적 기능들을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보겠다고 한 것 때문에 희망제작소에 위탁을 했었어요. 위탁을 결정하고 본인의 방까지 다 만들어서 이제 수원에서 근거를 두고 있기로 했는데 벼랑간 백두대간 걷고 계시다가 서울시장 선거가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저한테 두 사람을 보내갖고 내가 서울시장 나가야 되는 처리가 됐는데 희망제작소 거기 책임자로 가기로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가시라고 이제 서울시장에 나가신다는데 서울시장에 나가시기로 했고 그리고 나서 한 달 만에 선거를 끝내고 그리고 서울시장이 된 게 10월 26일 날 선고를 했고 10월 27일 날 아침에 새벽에 투표가 끝나고 나서 제가 회복에다 그랬어요. 이제 서울과 수원 본격적인 도시들의 경쟁이 시작됐다 하면서 호기를 부렸어요. 뻥을 친 거죠. 서울하고 어떻게 수원이 뭐 같이 비교를 할 수 있어요. 정책의 내용들이 많은 부분이 흡사하고 준비해온 게 같아요. 희망제작소도 같이 만들었고 또 저는 서울에 있지는 않았지만 그런 정책의 내용들을 같이 공유했던 것들이 있어서 10월 27일 날 취임하고 10월 28일 날이 우리가 본인이 오기로 했던 평생학습관이 개관하는 날이었어요. 평생학습관 개관하는 날 예상치도 않게 전화가 왔어요. 오늘 거기 가야 되는데 못 가서 미안하다. 하루 만에 어떻게 오겠어요? 그러더니 본인이 새 집에 나눠져 있던 모든 그동안 쌓아놨던 책을 수원시에 기증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서울시에 놔둬야지 왜 그걸 수원에 놔두냐 했더니 약속을 지키겠다고 그래가지고 결국 평생학습관, 우리 평생학습관에 박원순이 모아뒀던 일생 모아뒀던 모든 책이 다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학예사를 놓고 이걸 전체를 분류해서 도요새 책방이라고 만들어서 이 도요새가 본인의 닉네임이에요. 넓적 부리고 요새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개관하는 날 도요새 책방을 개관하는 날 본인이 와서 직접 강의도 하고 이것을 돌아보는 일인데 사실 이거 말고 여러 가지 사업을 같이 해요. 지금 서울 시민은 수원 화성 입장료를 안 받기도 하고 수원은 또 서울 가서 그런 게 있고 하여튼 같이 협력 사업을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리고서는 지금 그걸 기념해서 매년 와서 한 번씩 수원 시민들에게 강좌를 해요. 약속은 지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클레이 집행위원회, 글로벌 집행위원회 안에서 이클레이라는 것을 한국 사무소로 수원시 가질 테니까 동아시아 사무소를 서울이 가지라고 제안을 해서 서울이 갖고 있고 지금 그것 때문에 내년에 이클레이 세계총회를 서울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클레이 집행위원이 전 세계 집행위원이 18명인데 동아시아에서 2명이 하는데 서울시장과 제가 하고 있어요. 인문학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그동안 도서관을 걸어서 5분, 10분 이내 도서관을 만들고 지금 다 짓고 있고 올해만도 공공도서관을 6개를 준공을 합니다. 예, 올해 준공한 도서관 중에 한번 보시는 거고요. SK 아트리움, 광교박물관 지금 이것은 그 현대로부터 우리가 기부 체납을 받기로 한 미술관을 행궁 앞에 짓고 있습니다. 2016년 수원 화성 축성 220주년 되는 해를 기념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이거 볼 영상 시간은 없습니다. 화성을 안내하는 것들인데, 예, 저 광교 호수공원이 제1회 국토교통부 경관대상에서 우리 화성이 대통령상 뽑히는데 4회대 올해 4회대인데 4회대에 또 대통령상을 수원이 받는데 그건 광교 호수공원이 받았습니다. 이것은 광교 저수지라고 하는데 그 벚꽃길 아래에 데크길을 만든 명소가 되어 있는 데고요. 요것이 요번에 중앙일보 지난주에 나왔던 크게 나왔던 겁니다. 마을 만들 인기도 올레길. 예. 뭐 시간을 지금 뭐 저 50분이 지나고 있어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새로운 혁신과 시민 중심으로 했던 많은 시도가 과정으로서는 쉽지 않은 일이었고 그랬지만 제가 지난 4년간 해본 결과는 할 만한 의미가 있고 꼭 해야 된다. 그리고 한국의 지자체는 지금 후퇴하고 있지만 이것은 중앙 어떻게든지 자치와 공포를 통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국가를 만들고 꼭 공권형 국가를 만들도록 해야 된다는 목표를 갖고 지금 한참 저는
더 큰 수원, 이것은 수원이 커지자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한국의 자치제도가 자치단체라고 이루어지는 것이 지방정부로 자리 잡기 위한 그런 분권의 확대를 노력하겠다 하는 것 같고 자치분권을 위해서 지금 한참 뛰고 있습니다. 저는 수원은 지난 4년간 만들어놓은 토대를 갖고 우리 공직자들에게 맡겨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한국의 분권의 현실은 아직 한참 멀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제게 주어진 새로운 과제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비행장 이전이라든지 또 새로운 신성장 동력이 되는 사업들을 지금 한참 하고 있는데 프로야구 19단을 유치해서 내년 4월부터 본 경기가 수원에서 있게 되고요. 예. 수원 고등법원도 유치를 해서 서울 외에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외에 5번째 도시가 수원이 돼서 울산, 인천도 없는 것을 우리가 갖게 됐습니다. 경기 남부권, 경기도와 함께 같이 했던 사업입니다. 농촌 영청 이전 부지하는 거고. 아유, 뭐 숨도 안 쉬고 얘기를 하는 게 힘들네요. 얼마만큼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더 이상 하기는 어려운 물리적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어떻게 뭐 좀 도움이 되셨나요? 네, 맞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뭐 많은 준비를 해준 우리 직원들한테 미안하네. 엉뚱한 얘기를 많이 했는 모양이야. 네. 예. 그 혹시 뭐 저한테 당부하실 말씀 있으세요? CD 주실 수 있어요? 예. CD 준비해 드릴 수 있으면 꼭 좀 예, 해결해 주세요. 네? 이거는 별도로 1시간. 예. 아마 한 분만이 아니라 결석하신 분은 드리지 마시고 아까 보니까 8분, 9분 안 왔는데 한 분이 나중에 오셨더라고요. 네? 2분 왔어요? 그래요. 제가 그 12시가 다 돼서 저도 우리 지역에서 오신 분들하고 오늘 여기서 점심도 같이 하기로 했거든요. 1년 동안 교육받으시냐고 애쓰셨고요. 수원 자치단체 중에 제일 크고 기초자치단체 중에 제일 크고 또 할 일이 많아서 제가 선도도시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과제가 저한테 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용한 혁신, 조용한 개혁을 우리 도시가 앞장서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이라도 저에게 정책 제안이나 또 좋은 의견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